네, 19세기 오페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페라가 그 고전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낭만 사조에 힘입어서 더욱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오페라를 많이 작곡하게 돼서 쏟아지게 되죠. 네, 낭만 시대 오페라.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 매일 빠지지 않고 매 시간 상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연되는 것이 바로 오페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낭만 시대에 이 오페라의 흐름이 어땠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작곡가들이 어떠한 특징과 양식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낭만주의의 그 영향으로 각 나라의 고유한 정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했고, 이제 각 나라의 언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강세라든가 억양, 나라 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그 선율이나 리듬도 이제 다양해지게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각 나라의 오페라 성격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오페라 그러면 주로 이탈리아 오페라, 이태리 오페라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 스타일만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낭만 시대에 얼마나 다양하게 이탈리아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 독일 오페라 이렇게 세 나라의 중점으로 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볼 것입니다.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는 낭만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로맨틱이라고 해서 꼭 사랑 이야기가 주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그 무궁무진한 어떤 이상향, 그것으로 향하는 그런 것들,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자꾸 도전하는 모험적인 그런 정신이잖아요. 이 로맨틱의 정신이. 그렇지만 이탈리아는 오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 보수성을 지켰어요. 즉 이탈리아는 주로 그 오페라의 스토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사랑 이야기를 주로 썼고, 주로 이제 강한 무기가 이탈리아 하면은 아름다운 선율이죠. 멜로디 라인,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리아들을 통해서 이탈리아 나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선율이 주된 요소로서 매우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주로 즐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쏟아지는 그러한 오페라들은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독일이 신학의 나라, 철학의 나라, 그리고 굉장히 사상적으로 단단한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독일은 그 오페라의 소재 자체가 신화나 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해도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헌신적인 사랑에 의한 구원을 향한 어떤 인간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전개를 하기를 원했고요. 자, 프랑스는 이제 사랑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어떤 가족이나 또 나라를 향한 사랑, 네, 이런 거, 충정, 뭐 이런 주된 스토리를 가지고 했고, 오페라가 고전 시대에도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그때부터도 프랑스는 볼거리에 치중한 오페라였어요. 무대 중심. 그래서 많은 그 장치를 한다든지 등장인물이 너무나 많고, 또 프랑스 특유의 그 발레 있잖아요. 프랑스 발레. 네, 그것을 무대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무대 장치라든가 그러니까 기술, 연출 이런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런 세 나라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탈리아 오페라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오페라가 아름답고 선율 위주로 그런 멜로드라마적인 것을 썼기 때문에 각 나라에도 이 오페라가 수출이 되고,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오페라가 확립되고 발전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탈리아 오페라를 많이 들여와서 상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페라는 그 뭐 낭만 정신인 그 모험 지향적이고 뭔가 뛰어넘는 그 과도한 그런 것을 취하지 않고 본연의 그냥 멜로디 라인에 충실하고 사랑 이야기 그 소재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 오페라가 유지됐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서 어떤 작곡가들이 주로 오페라에 성공을 했는지, 오페라를 많이 생산해냈는지 참 지대한 헌신자들인데요. 먼저 로시니를 빼놓을 수가 없죠. 19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오페라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귀에 익숙한 세비야의 이발사,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상연이 되고 있는
세비야 이발사는 1782년도 작품이고요. 그때 당시 레시타티보와 아리아가 명확히 구분됐던 것을 피하고 로시니는 그냥 흘러가듯이 뭐가 아리아고 뭐가 레시타티브인지 구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속성을 추구한 거죠.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비야 이발사가 이게 희극 오페라죠. 오페라 부파 계통의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굉장히 로시니 오페라가 다른 나라의 오페라 양식에도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자,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굵직하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데 또 벨리니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자랑하는 로시니 다음으로 벨리니라고 또 있는데 비극 오페라만 이 사람은 썼다는 거. 로시니는 주로 희극이 더 많을 겁니다. 벨리니는 비극 오페라만, 희극은 하나도 안 쓰고 비극 오페라만 10곡을 작곡했는데 이 제목들을 보면 이제 오페라사에 있어서는 매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신화를 중심으로 한 어떤 여자 사제의 스토리를 담은 노르마, 그리고 몽유병의 여인, 여기서 이제 유명한 카스타 디바라고 하는 유명 아리아가 또 이제 노르마에서 아리아로 나오죠. 자, 벨리니가 또 추구했던 거는 벨칸토 창법인데요. 이 벨칸토 아리아가 돼버린 거예요. 벨리니가 비극 오페라를 쓰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벨, 뷰티, 칸토, 노래.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제 저도 성악 전공이 아니라 이제 자세히는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어떤 발성 기법 자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그 소리와 음악을 추구하는 그런 창법과 발성으로 유도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벨칸토 기법입니다. 그래서 벨리니는 이 기법에 기반을 두고 아리아를 써나갔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탈리아 작곡가로서 도니제티가 소개되는데요. 도니제티는 그의 명성은 늦게 알려졌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하게 오페라 작곡가로서 자리매김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뭐 사랑의 묘약이라던가 그런 아주 굵직한 또 이제 작품들을 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도니제티 그러면 오페라 작곡가로만 인식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칸타타, 오라토리오, 또 실내악, 교향곡까지도 다양하게 섭렵을 한 그런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극 오페라로서는 사랑의 묘약이 이제 가장 단연 유행이었고 비극 오페라로서는 람메르모의 루치아라는 또 아주 유명한 작곡을 했죠. 이 곡을. 자, 사랑의 묘약은 작년에 또 우리 학교의 또 성악 전공들이 이것을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희극 오페라이면서도 오페라로서의 갖출 걸 다 갖춘 아리아도 아주 유명한 이런 것인데 도니제티의 특징은 굉장히 관악기를 많이 써서 화려한 목관, 금관, 음향을 썼고 다양한 음색을 시도했고 이제 도니제티에서 이렇게 무르익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법이 또 관현악 기법이 바로 후에 베르디에게 계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니제티까지의 이제 이탈리안 이 아리아들은 매우 그 낭만 오페라의 진수로서 이탈리아의 강세인, 무기인 그 선율선,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 이걸 통해서 각각 주인공들의 그 심정을 그대로 대변을 하고 애절하게 주인공들의 그 사랑의 감정이라던가 어떤 원한이라던가 비극적인 사랑 이런 것을 아름답고 애절하게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서 매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청중이 푹 빠지게 동화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람메르모의 루치아라든가 이런 거에 통해서도 막 이렇게 실성한 듯한 이런 그 노래 살고 사랑에 살고 이런 아리아들은 상당히 회자될 수 있도록 화려하면서도 애절한 이런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작곡가가 이탈리아에서 소개됐죠. 지금 로시니 그리고 벨리니 그리고 도니제티 이렇게 이제 무르익은 이들의 이 선배 그 작곡가의 흐름을 받아 이제 베르디에게 완전히 이탈리아 그 오페라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죠. 뭐 이탈리안 오페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정말 딱 손꼽을 수 있는 게 베르디 아니겠습니까? 네, 베르디가 너무나 오페라로 다작을 했고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을 내쏟았고 또 하나하나가 다 걸작이고 한마디로 베르디의 수많은 오페라 중에서는 실패작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그 오페라가 그렇게 다 상연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죠. 자, 베르디는 이탈리안 오페라의 그 정점을 이룬 작곡가로서 그 지금 말씀드린 세 작곡가 위에 소개된 작곡가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그들보다 화성과 악구, 구조 이런 것을 더욱더 융통성 있게 다룸으로써 섬세하게 인간의 감정과 낭만의 흐름과 그 아름다운 아리아를 개발시키고 또 곡에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져요. 베르디의 작품들을 보면 스토리가 매우 탄탄합니다. 그래서 베르디의 오페라는 비단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오페라의 그 작품들을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기는 1840년대까지로서 대표작들이 나부코, 맥베스 이런 거고 2기에는 일 트레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그리고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아마 리골레토도 2기에 속하는 것으로 압니다. 3기 돈 카를로스, 아이다 그리고 4기 오텔로, 팔스타프 이렇게 지금 대표작들만 뽑았는데 뭐 1기, 2기, 3기, 4기가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작품들 매우 소중한 오페라의 유산이 베르디로부터 이렇게 창작이 되고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베르디의 오페라가 탄탄할 수밖에 없었냐? 대본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했죠. 대부분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 스토리나 갖다 쓰지 않고 대본 선택을 할 때 스토리가 음악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그 스토리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런 문학을 선호했다고 해요, 베르디가. 그래서 얼마나 그 극작가로서 또 셰익스피어가 한 세대를 풍미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탄탄한 스토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주제로 택한 거는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삶을 다룬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들 그렇죠? 리골레토라든가 라트라비아타라든가 모든 주인공들의 그 자신들의 개성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개개인의 그 관계들 뭐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 다음에 연인 관계 그것도 복잡한 연인 관계 몇 가닥을 통해서 되는 또 그 안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색깔도 많이 담고 그래서 굉장히 베르디가 이탈리아인들의 이탈리안들의 아주 자존심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 나라가 자랑하는 대베르디. 그래서 비바 베르디라고 베르디 만세 청중들이 환호를 하고 그래서 베르디가 결국요 정치에도 입문을 하게 되고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상당히 그 이탈리아를 소개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상징이 된 그런 베르디고요. 또 일기에 나왔던 그 나부코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태인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론 유수라는 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나부코라고 같은 이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나와서 청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애국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오페라를 보면 이탈리안들이 그래서 베르디가 그거에 힘입어 굉장히 영웅시되고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베르디안 풍의 이 오페라가 그래서 베르디는 굉장히 자기의 그 자존심과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다른 그 유럽,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만연하던 그 국가주의적 굉장히 그 나라가 지향하는 한 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낭만주의 운동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을 표방하고 지향하고 모범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했다기보다는 이 베르디는 철저히 이탈리안 중심으로 자기 나라를 수호하는 듯한 그런 인간 사회 이야기를 멜로드라마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오페라의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르디는 사실 그 스토리 자체가 낭만주의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주의적인 관계에 입각해서 라트라비아타라던가 그런 또 나부코에서는 아무래도 노예가 나오잖아. 히브리의 노예, 유대인의 노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예고 그런 식으로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오페라를 써서 더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청중이 훨씬 동감이 가고 애절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베르디의 음악 자체가 각 장면마다 상당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유롭게 이게 잘 이어지고
또 압축되기도 하고 매우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 베르디 오페라에 나오는 등장인물, 각 캐릭터들 이름들로만 쫙 나열을 해도 뭐 수백 명에 이르겠죠. 이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 인간 세계의 그 감정을 잘 다룬 베르디라고 할 수 있어요. 장면 장면이 매우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오페라들이 연속성을 있게 매우 다작을 했고 또 오페라들요. 고도로 섬세한 선율 그리고 관현악법도 매우 좋았다. 도니제티로부터 또 뭐 물려받아서 성격 묘사나 또 감정들을 잘 살려서 생생히 표현한 거가 아주 강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베르디에서 그렇게 완성된 그 이탈리안 오페라의 특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푸치니입니다. 네, 지아코모 푸치니는 저는 참 푸치니 오페라를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의 연도를 보면 정말 19세기 중반 1858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924년이면 벌써 20세기를 걸쳐져 있잖아요. 20세기 초반 이상으로. 그러니까 푸치니의 음악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20세기 음악으로 넘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20세기 음악의 냄새를 풍기는 거죠. 푸치니 오페라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탈리안 그 전통을 이어받긴 했지만 소재나 음악 양식이 더 확장이 되고 굉장히 국제적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뭐 중국을 배경으로, 일본을 배경으로, 네, 이렇게 푸치니의 그 오페라의 소재는 더 넓혀졌어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푸치니 오페라를 우리가 베리스모 오페라라고 합니다. 자, 베리스모라는 단어는 베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대요.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베리타스, 진실. 그러니까 매우 사실주의에 입각하고 과장이나 꾸밈 없이 그 사실주의 운동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베리시모 그 운동은. 근데 바로 이거에 푸치니가 선봉적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베리시모 운동의 아주 주역으로서 이 푸치니 오페라 자체를 베리시모 오페라라고 합니다. 네, 그 줄거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매우 사실주의적인 거죠. 자, 대표적으로 라보엠, 토스카, 그리고 나비 부인, 투란도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굉장히 라보엠이 제가 사실주의 그 우리 19세기 미학을 설명할 때 나왔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토스카 어떤 복수 같은 것들을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나비 부인도 그때 그 세계 대전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1924년에 죽었으니까 이걸 그릴 수가 있었죠.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네, 일본 그 기생을 이제과 미군과의 어떤 그 연애를 통해서 이제 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애절한 감정을 담은 그 게이샤, 일본 게이샤가 이제 주인공인 그 초초상 나비 부인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투란도트는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도 공주 이름이 투란도트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시아, 일본과 중국을 다뤘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벌써 20세기에 들어서서까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죽었다는 거. 네. 그래서 투란도트는 이제 1924년까지 푸치니가 나왔지만 26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쓰다가 미완으로 그렇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공연이 되었나 본데 등장인물이 하층민이나 보헤미안, 집시들이 될 경우가 많고 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그래서 그의 오페라는 이렇게 사실주의 배경의 베리스모 오페라로 분류가 됩니다. 또 그의 작품들은 20세기까지 들어서서 작곡이 되었다는 것은 화성이나 리듬이나 음악에 풍겨지는 그런 음색의 색깔이 상당히 근대로 근접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제 라보엠에서도 연속되는 병행 오도 이런 거는 20세기 이전까지는 쓰질 않았거든요. 작곡 기법상. 그런데 썼고 그 다음에 선법적인 선율 진행을 시켰고 화성 진행에 있어서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그런 화성 감각들 여러 양식들을 다 푸치니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안 오페라의 5 작곡가들을 훑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프랑스 오페라는 19세기 어떤 모습이었나? 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전주의에서 프랑스 오페라를 떠올려 보면 프랑스 하면 대표적으로 고전 시대에 그 18세기 릴리라던가 또는 라모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어갔죠. 프랑스 오페라의 전통을. 자, 그래서 대규모의 합창, 볼거리가 풍성한 무대, 구경거리, 화려한 그런 의상이라던가 장식들, 무대 장치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무대가 화려한 대신 아리아 자체는 장식이 안 된 아리아. 그래서 오페라, 리릭 오페라. 그래서 프랑스의 전통 오페라가 리릭 오페라, 즉 서정 오페라인데 아리아 자체는 굉장히 담백한 그런 걸 썼죠. 막 볼거리도 많은데 아리아까지 막 기교가 많고 이러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성악 양식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특성상 그냥 무대 자체가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건 좋지만 인위적인 성악 양식은 싫어해서 아리아는 그거에 비하면 단순했다는 건데 19세기 프랑스 오페라도 역시 18세기에 이어받아서 계속 전통적인 그 오페라 리릭, 그 서정 오페라를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 부파, 즉 희극적인 것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오페라 코믹이라는 용어로 프랑스에서는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랑 오페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이때도 19세기에도 끊임없이 계속 보여졌던 거죠. 이 세 가지 오페라가. 그랑 오페라는 말 그대로 큰 규모의 오페라, 더 많은 등장인물이 출연하고 뭐 합창,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동물까지 막 출연, 코끼리도 막 지나다니고, 네,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보자면 오페라 코믹은 이제 점점 규모가 커져요. 코믹, 오페라 리릭, 그 다음에 그랑 오페라. 자, 오페라와 연극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여기엔 대사가 들어갔다는 거. 곡이 들어가지 않은 그 레시타티브가 대사로 처리된 게 바로 오페라 코믹이었어요. 음악은 단순하고 희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희극이 아니라 조금 비극이 섞여 있었어도 이 레시타티브를 대사로 하면, 음악이 포함되지 않고 대사로 하면 오페라 코믹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페라 리릭, 즉 서정 오페라는 이제 전통적인 프랑스 이 오페라인데 낭만성이 굉장히 짙고 대사가 없이 그냥 레시타티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아카파니어토를 썼겠죠. 그 오케스트라가 반주해주는. 오페라 코믹보다는 규모가 크고 그랑 오페라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간적인 입장. 그게 바로 오페라 리릭, 서정 오페라였습니다. 그랑 오페라는 역시 다수의 중산층을, 그 청중을 겨냥을 해서 매우 볼거리가 많은 거죠. 중산층들이 뭐 어느 정도 살만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 심리를 겨냥해서 풍부한 그 낭만주의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모험적인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대규모 오페라가 바로 그랑 오페라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프랑스 오페라의 그랑 오페라까지 발전되는 경향은 뭐 심지어 야생의 자연 환경, 막 나무, 수목들도 많이 막 무대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까지도 다 포함하는 대규모의 규모가 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코끼리도 지나다닐 수가 있고, 뭐 굉장히 행렬들, 집단들이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그 무대, 등장인물들. 네. 그래서 그 규모가 큰 것을 그랑 오페라라고 한다. 자, 그래서 프랑스 오페라의 오케스트라도 상당히 규모가 크겠죠. 이 모든 걸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각종 음향 효과라든가 환상적인 음색을 냈고 규모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탈리아 오페라에 아까 처음으로 소개됐던 로시니도 자기가 태생이 이탈리안이지만 가만히 보아하니 프랑스 오페라가 뭔가 더 화려하거든요. 굉장히 청중이 열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로 옮겨가서 이 그랑 오페라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욤 텔, 러시아의 로시니의 기욤 텔이라는 이 오페라에서는 굉장히 그랑 오페라의 스타일로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낭만주의에 접근한 프랑스 오페라로 로시니의 작품까지 있다는 거. 이탈리안이었지만 프랑스 오페라를 지향했다는 거. 자, 프랑스 오페라에서도 대표적인 작곡가들을 우리가 또 볼 거예요. 먼저 마이어베어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흔하게 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악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프랑스 오페라계의 아주 자랑이자 자존심이죠. 마이어베어가 매우 규모가 큰 그랑 오페라들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시 그 청중들의 요구를 충족시켰고 초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사건에 강렬한 이국적 요소 또 민속적 요소 다 포함시켜서 뭐 무대가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볼거리가 풍성한 거예요. 정교한 무대 장치와 의상, 네, 특수 효과까지 써서. 그래서 마이어베어 그러면 제일 웅장한 거예요. 이 프랑스 오페라 작곡가들 중에서 뭐 이따가 이제 베를리오즈도 나오는데 마이어베어가 제일 웅장하다. 그랑 오페라로서의 모든 걸 충족시켰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앙마 로베르, 그다음에 위그노. 위그노가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이제 마이어베어에 있어서
아프리카연 예언자, 그런 수많은 그랑 오페라들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데 특히 위그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이제 위그노 교도라고 그러잖아요. 위그노가 그러니까 카톨릭과 신교도 간의 어떤 그 분쟁을 통해서 이 위그노 교도는 이제 신교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피신을 하죠. 그러고 종교적 갈등 이런 거를 그린 건데 그 당시 그 무대 장치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그 성전 그 안에서 뭐 수녀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는 거죠. 마이어 베어가. 이 위그노 방금 말했다시피 장대하고 변화무쌍한 무대, 극적인 효과, 그리고 선율들은 매우 아름답지만 그렇게 꾸밈이 많지 않은 아리아들, 그리고 현실감에 있는 전투 장면, 화려한 발레, 프랑스 오페라, 그랑 오페라의 모든 보여줄 만한 거를 다 여기다 쏟았습니다. 네, 마이어베의 위그노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베를리오즈가 또 프랑스 오페라의 대표적인 주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를리오즈는 의학을 공부했어요. 처음부터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여서 굉장히 문학적 감수성과 또 굉장히 비상한 머리로 굉장히 프로그램 음악에 개척을 한 그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그 교향곡과 오페라 분야의 걸작들을 이제 베를리오즈가 남기는데, 베를리오즈 이 오페라도 규모가 커요. 이제 마이어 베어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트로이 사람들, 트로이 목마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무대 장치에 크게 그게 나왔겠습니까? 설치를 했겠습니까? 5막 구성의 그랑 오페라고요. 서사적인 이런 대본을 가지고 또 반음계도 썼고요. 그렇지만 절제를 시켰고 선율의 장식들도 억제를 했어요. 그렇지만 무대 장치는 매우 화려하게. 그래서 릴리, 라모, 글룩 그리고 마이어 베어를 잇는 프랑스 오페라 전통의 그 최정상에 선 사람이 바로 베를리오즈였습니다. 즉 베를리오즈는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이 음악가로 접어들어서 사실 대박을 만난 사람이죠. 자기의 진정한 그 능력이 음악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겠죠. 프로그램 음악, 즉 환상교향곡과 이 오페라 분야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곡들을 많이 남겨서 프랑스 오페라의 그 전통의 최정상을 아주 차지했던 베를리오즈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일 오페라 칼 마리아 폰 베버까지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조금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복장이 바뀌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서 독일 오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19세기 뭐니 해도 독일 오페라가 낭만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부각시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칼 마리아 폰 베버입니다. 네, 그 낭만적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난 경향을 보인 것이 이탈리아 오페라나 프랑스 오페라보다도 독일 오페라였고, 그 독일 특유의 그 말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페라에서 레시타티브를 그것을 이제 징슈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 웨버로부터 시작해서 바그너에 이르기까지 음악 극으로 발전을 시키게 돼요. 자, 우리가 꼭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 둬야 할 사람이 바로 칼 마리아 폰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버는 독일 오페라의 그 낭만 성향을 가장 잘 드러냈고 선봉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들어봐서 알겠지만 베버 그러면 역시 마탄의 사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낭만 오페라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이 베버는 사실 그 낭만 시대의 작곡가로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 죽은 연도가 베토벤의 바로 다음 해예요. 1828년. 베토벤은 1827년. 그러니까 생애가 베토벤하고 아주 같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전주에 걸쳐 있지만 상당히 그 낭만적 성향이 짙은 이 오페라를 썼다고 기억을 하면 되는데, 또 베버가 상당히 그 주변에 자기 가족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음악가가 많았습니다. 음악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오페라 그런 낭만 오페라의 작곡뿐만 아니라 그 낭만 시대의 또 뭐 피아노 곡이라던가 다른 여러 작품들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 오페라 비평가로서의 활약도 많이 했는데, 베버가 주장하기로 오페라에 나오는 서곡들은
그 오페라의 내용을 다 담아놓은 마치 소우주와도 같은 그런 서곡이어야 한다. 즉 오페라 서곡, 오버처의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한 작곡가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예술이 통합적으로 오페라에서 다 드러나고 보여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베버로부터 창안된 것이 바로 종합예술작품이라는 이 정의입니다. 자, 이 개념은 게잠트쿤스트베르크라는 그 독일적 개념인데 이것을 베버는 독일 오페라의 지향점으로 이상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예술 작품으로서의 오페라를 지향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 개념이 발달해서 후에 바그너의 뮤직 드라마, 이제 음악 극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베버의 마탄의 사수. 자, 이거는 마탄의 사수, 즉 사냥꾼의 이야기인데 사냥꾼이 총을 쏘잖아요. 거기에 그 총알, 탄환에 어떤 마법의 힘을 빌려서 이제 덮어져 있는 거죠, 탄환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그 스토리 자체가 낭만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였고, 그다음에 무대 장치도 매우 신비한 초자연적인 그런 무대, 그런 효과, 음향 이런 걸 써서 뭐 예를 들어 늑대가 나오는 계곡, 그거는 오페라 역사상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그 이막에 나오게 되어서 베버의 마탄의 사수가 굉장히 호응을 얻게 되죠. 어쨌든 낭만의 정신은 뭔가 모험적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베버가 상당히 마탄의 사수로 효과를 봤어요. 마탄의 사수의 서곡은 아까 서곡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은 의외로 이 스토리와 또 다르게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해요. 우리 여러 사람들에게 사실 파퓰러한 그 음악입니다. 마탄의 사수 서곡이 딴딴딴딴딴 따라란 이런 멜로디 들어보셨죠? 이 곡이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나중에 찬송가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선율이. 자, 거기서는 굉장히 반음계적인 진행을 했고 그 증음정, 감음정 그런 것을 써서 매우 섬뜩하게 그렇게 효과적인 음향을 냈다는 거죠. 자, 이 마탄의 사수로 굉장히 베버는 낭만 오페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그너 오페라에 직접적인 계기를 주게 되었고요. 자, 마탄의 사수는 그래도 희극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비극 같지만 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이 사냥꾼이 그 어떤 마탄의 그 사수 이제인데 어떤 그 마법의 그 탄환의 힘을 빌려서 우승을 해야지만 제가 사랑하는 여인 아가테라는 그 주인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심에 걸리게 되니까 우승은 했지만 아가테를 쓰러뜨리게 되거든요. 마지막 7번째 탄환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막스라는 사냥꾼이 실토를 하게 되죠. 내가 여기에 사실은 속임수를 써서 그 마법의 힘을 빌려서 탄환에 그 약을 발랐고 그것이 맞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둘이 맺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베버로부터 출발한 이 독일 낭만 오페라의 정점은 이제 바그너에 가서 극치를 발하게 되는데요. 리하르트 바그너, 워낙 유명한 낭만 19세기 대표하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이제 오페라 작곡가이자 또 무직 드라마로 음악 극으로 창안을 하게 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문화, 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주 거물로서 뭐 음악뿐 아니라 모든 예술, 철학의 어떤 지표로 그렇게 제시할 정도로 총체적인 그 예술을 지향한 작곡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를 보니까 바그너의 오페라는 뭐 방황하는 네덜란드, 리엔치, 로헨그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바그너가 지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베버로부터 발전된 그 1830년대 초의 그 독일적 낭만주의에다가 그 이전에 나왔던 이탈리아의 서정주의에다가 프랑스의 그 풍성한 그랑 오페라, 규모가 큰 보여주기식의 그런 모든 거를 다 집어넣어서 다 종합적으로 실험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 예술 형식을 추구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발전해서 바그너는 오페라라는 용어 대신에 아예 음악극, 뮤직 드라마를 사용하게 된 거죠. 바그너가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장르로 탄생시키게 됩니다. 바그너 하면 우리는 오페라 중에서도 오페라라고 부르기보다는 너무나 큰 이 규모가 돼버려서 연작 음악극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링이라고 부르는 반지예요. 반지. 정확하게 말하면 리벨룽의 반지. 리벨룽겐의 반지. 연작 4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상당히 일반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런 제목이지만 이것이 그 당시 신화를 소재로 해서 신들의 어떤 탐욕과 인간의 탐욕,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욕망, 그런 것들을 다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반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떠올리기에는 익숙한 것은 우리도 그런 영화 있었죠? 반지의 제왕. 네, 다 연결이 된 작품입니다. 스토리적으로는. 그래서 1852년에 대본이 완성됐고 마지막 4부작 신들의 황혼이 된 것은 1874년. 무려 22년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곡에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네, 20년 넘어서까지 이렇게 마지막 4부작까지 완성편을 지어서 초연을 하게 되고 이제 바이로이트 극장이라고 바그너 스스로 짓게 돼요. 자기의 오페라만 상영할 수 있는 그 극장을, 자기의 그 음악극을 실현할 그 장소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의 독일 바이로이트에서는 해마다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들이.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북유럽 신화 그리고 게르만 신화에서 등장인물과 내용을 채택했고 이제 황금, 권력, 욕망, 복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바그너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할 중요한 개념이 라이트 모티브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라이트 모티브.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뮤직 드라마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어떤 것을 회상하면 그 회상 동기, 지금 모티브니까요. 그 동기가 계속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베를리오즈에서 이데 픽스라든가 또 리스트에서 시메틱 트랜스포메이션, 주제의 순환, 동기 이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의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면 계속 순환이 돼서 동기가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 아, 이거는 어떤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동기였지. 그러니까 회상 동기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라이트 모티브는 바그너의 뮤직 드라마에서 즐겨 썼던 회상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상하는 동기, 상징하는 동기. 자, 아까 그 오페라 말고도 뮤직 드라마로서 바그너가 또 많이 쓴 것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을 다룬 거고요. 그다음에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또는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어, 그다음 파르지팔 이런 거 등을 이런 유명한 오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이제 주인공들의 이름이거든요. 트리스탄 남주인공, 이졸데 그의 애인.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의 사랑을 담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화성적으로 거의 현대음악의 어떤 암시를 하는 그런 화성의 19세기 말에 극치를 보여줘요. 화성의 발전에.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화성을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실내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 작품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온 화성을 기반으로.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반음계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바그너가. 이 반음계의 끝이 어딜까를 상상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음계가 나오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조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만 현대 음악의 특징은 조성의 붕괴거든요. 조성의 파괴. 어떤 조성을 정했지만 계속 반음주의로 가다 보면은 첫 조성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을 못하게 돼요. 이제 무너지게 돼요, 조성이. 그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된 게 바로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이런 오페라였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감칠, 변화화음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굉장히 멜로디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고 엔드레스 멜로디, 끊임이 없는 멜로디. 네, 이것을 무한선율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트리스탄 이졸데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음악으로 나아가는 어떤 지표가 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바그너의 화성은 한마디로 극도의 반음계주의,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오는 트리스탄 화음,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화성들이 자꾸 변화 화음이 생기게 되고 모호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바그너의 라이트 모티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회상 동기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암시시키는 그런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티브로 활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오페라가 이렇게 거대한 인물들, 베버 그리고 바그너, 이 두 사람만 보아도 굉장히 19세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현대적인 20세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페라에 있어서는 19세기 하면 우리가 이탈리아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에서 다뤘던 그런 사랑의 소재라던가 일상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를 다루지 않고 상당히 신화라든가 어떤 철학적 주제라던가, 그리고 화성 자체도 매우 현대 20세기를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이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죠. 네. 같은 19세기 오페라지만 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오페라와는 확연히 다른 이 모습을 보인 게 바로 독일 오페라였습니다. 19세기.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볼게요. 오페라 세리아와 부파의 명백한 구분이 19세기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었고,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 프랑스 오페라, 독일 오페라로 나눴을 적에 이탈리아 오페라는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베르디로 이어지는 이 낭만 오페라의 대가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이탈리아였고, 여기서 이제 벨칸토 창법이라던가 상당히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음악을 지향하는 그런 아리아가 돋보이는 그런 오페라, 또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이탈리아 오페라였다. 프랑스 오페라는 그랑 오페라로 대변되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또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오페라들로서 장대한 규모고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합창, 중창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다뤘던 독일, 19세기 독일 낭만 오페라는 가장 낭만주의를 성행시켰던 그런 낭만성을 추구했던 오페라이고, 마탄의 사수가 19세기의 진정한 낭만 오페라의 첫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이 베버가, 칼 마리아 폰 베버가 지대한 낭만 오페라로서의 역할을 했다. 마탄의 사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과 어떤 프랑스의 장대한 규모, 이것과는 또 다른 성격의 이러한 것들을 보였고, 그래서 종합예술 작품으로서의 무직 쿤스트 베르크라는 그 종합예술 작품으로서의 그 베버가 지향했던 것을 바그너가 또 이어받아서 무직 드라마로, 음악 극으로 더욱더 발전을 시켰고, 특히 화성에 있어서 20세기 현대성의 그것을 지향하는 극도의 반음계주의를 보임으로써 바그너는 역할이 컸고, 특히 그의 오페라에서 나오는 그 회상 동기들, 특정한 인물이나 스토리를 부각시키는, 자꾸 회상하게 만드는 라이트 모티브라는 그 요소를 썼다. 네. 그렇게 해서 19세기 오페라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9세기 오페라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서 19세기에 새로운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18세기 클래시시즘, 고전주의에서 다뤘던 오케스트라와는 또 다른 그런 성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절대음악과 프로그램 음악을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더 조금 자세히 보겠어요. 자, 베토벤의 그 오케스트라, 베토벤의 교향곡에서 절대음악과 프로그램 음악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음악은 순수한 음악만을 추구하는, 음악 외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악만이 목표인, 자, 그런 것으로서 예를 들어 9개의 교향곡 중에 베토벤의 4번, 7번, 8번 교향곡이 절대음악이었다면 이게 표제가 붙었다고 할 수 있는 3번, 5번, 6번, 9번은 이제 음악 외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음악으로 구분 짓지만, 뭐 운명 교향곡 이런 것들에 그렇게 애시당초 표제를 작곡가 자신이 붙인 거는 아니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19세기 오케스트라는 두 가지만 특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보주의냐 보수주의적이냐. 네. 그러니까 음악 자체에 있어서 상당히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그 보수주의적인 것은 한마디로 순수 음악, 다른 게 포함되지 않은 절대 음악
음악적인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거기에 베토벤은 말할 것도 없고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브루크너가 19세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베토벤은 1827년에 죽었기 때문에 19세기 초반까지는 그 낭만적 성향을 짙게 베토벤 후기 작품에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토벤은 쓰지 않았지만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브루크너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오케스트라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19세기에 어떤 순수 절대 음악으로서. 그러면 그와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 음악적인 그러니까 절대 음악적인 요소에 다른 거를 첨가시키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것과는 다르게 진보적으로 좀 시대를 앞서 나가고 뭔가 음악 외적인 것을 자꾸 도입하고 싶어 했던 그런 작곡가들, 오케스트라 음악의 대표가들을 뽑으라면 우리가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19세기 오케스트라 음악은 이렇게 보수적이고 혁신적인 양방향으로 인도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음악은 진보적인 아까 성향으로서 어떤 것을 특히 개발시키려고 했냐면 새로운 악기 개발, 또 새로운 주법, 그래서 새로운 음색을 추구하고 음악 언어가 역시 계속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19세기 낭만의 교향곡은 그럼 어떤가? 물론 형식이나 구조, 주제, 화성은 워낙에 고전시대 18세기에 오케스트라 그 관현악법이라든가 오케스트라가 건축물의 튼튼한 그 건축가로서의 모습을 지향했기 때문에 형식이 너무나 탄탄하게 기반 잡힌 게 18세기였잖아요. 그러면 19세기에 와서는 그 형식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썼지만 거기에다가 음악 외적인 상상력을 더 많이 추가해서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했죠. 자, 먼저 그러면 절대 음악의 고수자로서 이제 아까 보수적인 그 작곡가로서 슈베르트를 먼저 들자면 상당히 그 독립된 절대 음악 장르로서 교향곡을 썼는데요. 심포니를. 아무래도 슈베르트도 9개 그 교향곡을 썼는데 제일 대작으로 평가받는 거는 9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8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말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미완성 교향곡, unfinished 교향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작곡가가 죽어서 뭐 이렇게 남겨놨다 그래서 미완성이 아니라 작곡가가 살아있을 때 이제 마쳤는데 끝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안 시켰다고요. 그건 작곡가의 의도겠죠. 작곡가가 일부러 완성을 안 시켰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쓰다 보니 이거는 내가 미완성으로 남겨놓는 게 낫겠어 이랬겠죠. 그래서 슈베르트가 8번을 미완성으로 unfinished symphony로 남겨놨는데 제목 자체가 unfinished가 돼버렸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슈베르트 대표적 교향곡이 되었습니다. 8번이. 자, 어떤 점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좋았는가? 긴 한숨과 같은 선율, 트레몰로, 그리고 또 작곡가의 어떤 서정성과 심리적 초조함까지 보여줬고요. 화성적으로는 매우 강렬하고 강한 클라이막스가 있고 굉장히 악기 음색도 어울리고 상당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가 절대 음악가로서 변하지 않고 고수하면서 그 19세기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죠. 멘델스존도 보수주의자인데 이제 멘델스존은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면서 상당히 국제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 당시 19세기 독일이 주는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그대로 호흡하여 이제 좋은 이 사람도 심포니들을 썼는데 특히 바흐 부활 운동으로 바로크의 J.S. 바하를 부활시켜서 그 사람의 곡을 알리고 한 거는 매우 음악사에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멘델스존은 5개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특히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개신교 교도였기 때문에 멘델스존. 자, 넘버 5번은 종교개혁. 그리고 2번도 찬미가. 네, 지금 심포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제목이 붙였다고 해서 표제음악 작곡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지향하는 음악 세계라든가 성격 자체가 순수음악, 절대음악을 고수했으면 제목이 붙여졌어도 절대음악 고수자인 거예요. 슈만도 마찬가지고. 자, 슈만도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이제 낭만 오케스트라로서 절대 음악가인데 이 사람은 음악 신보라고 하는 이런 음악과 관련된 모든 평론, 비판 이런 거를 다 남겨놓는 음악 신보를 창립했어요. 1835년에. 이 신문에 이 어떤 전기 간행물 이거의 편집인으로서 상당히 활약을 했고 전체 4개의 교향곡을 썼는데 형식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슈만도 역시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다 표제 음악이니까 이 작곡가들은 프로그램 음악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목이 있지만 그 작품의 성격이라던가 지향하는 바가 순수 절대 음악이라면 그 사람은 프로그램 음악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맨델스존, 슈만이 그에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케스트라의 제목은 있어요. 봄,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슈만도 상당히 순수 음악, 절대 음악을 고수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4번까지 그 낭만주의 작품의 특징으로서 흐르는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절대 음악 고수자. 우리가 보통 독일의 3B라 그러면 J.S. 바하, 베토벤, 브람스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즉 절대 음악을 끝까지 고수하고 음악의 보수주의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브람스는 마지막 19세기의 마지막 30년간 왜냐하면 이 사람이 1897년에 죽었기 때문에 가장 활약을 했던 그 시기가 마지막 30년인데 19세기에 절대 음악의 그 위상을 가장 끌어올리고 가장 최선봉에서 절대 음악, 순수 음악을 고수했던 장본인이 바로 브람스입니다. 그러니까 슈만과 밀접한 연관이거든요. 여러분 브람스는 슈만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죠. 제일 먼저 슈만 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사사를 받고 싶다 그랬고 그 앞에서 이제 선보였고 자기의 작품을 슈만 집에 기거하면서 슈만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더군다나 로버트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과의 어떤 정신적 교감, 정신적 음악의 교환, 예술적 그 사랑, 그 깊이 그거는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정신이 서로 통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슈만과 마찬가지로 브람스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절대 음악을 신봉했던 사람인데 리스트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리스트, 바그너 이런 사람은 음악 진보주의자로서 신음악을 이제 앞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나올 음악은 이렇게 순수 음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히 외적인 거가 다 도입이 된 그런 음악이어야 한다 하고 어떤 신음악을 표방한 그런 리스트, 바그너 이 파와 절대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네. 자, 브람스의 아주 대표적인 그 작품으로서 4개의 교향곡, 4개의 심포니가 있는데 뭐 다 기가 막힌 그 19세기 낭만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화성. 그러니까 브람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다. 진짜 굽이치는 굵은 강줄기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브람스 심포니에서 브람스가 앞에 나왔던 뭐 슈베르트, 맨델스존, 슈만과 다른 점은 굉장히 리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 브람스는 리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헤미올라라든가 복합 리듬 이런 걸 썼는데 헤미올라는 이제 이게 음악 용어인데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음악 사전과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셔서 많이 보충을 해두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박자가 2박자로 가다가 3박자로 나뉘어지는 거 또는 3박자로 흐르다가 크게 2박자로 다시 변화되는 거. 네, 2박자와 3박자의 개념이 이렇게 동시에 변화되면서 가는 것이 헤미올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리듬의 시도를 브람스가 자기 심포니에서도 충분히 했다는 거. 그래서 브람스의 별명이 붙기를 고전적 낭만주의자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은 19세기에 산 사람인데 상당히 음악 언어라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은 고전적이라는 거죠. 특히 교향곡 3번, 4번은 브람스 특유의 음악 언어가 녹아있고 심지어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로 작곡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베토벤의 심포니 할 때도 그 고전 심포니의 가장 선두주자인 그 베토벤, 그 완성시킨 베토벤 교향곡을 할 때도 나왔어요. 철학적, 사색적. 네, 브람스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람스는 더 발달시켜서 그 19세기 낭만의 모든 정신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단조를 혼용을 했다는 거죠. 모달 믹스처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바이오날리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모달리티 즉 그러니까 장조 그 조성이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조와 단조를 오가면서 한 작품 안에서 이것을 시도했다는 거 브람스가. 베토벤의 음악에서 곡을 진행시키는 어떤 곡의 기법이라던가 음악적 테크닉 이런 것들을 브람스가 그대로 받아서 아주 발전시켰다는 거죠. 아주 훨씬 확장되고 확충이 된 그런 모습으로 브람스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19세기 오케스트라 주자 중에 지금까지 말한 사람 말고 또 브루크너가 있어요. 안톤 브루크너. 여러분은 아마 음악사에서 처음 배우게 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브람스와 같은 연도를 살았죠. 그렇지만 이제 브루크너는 더 또 이제 이거를 확장시켜서 총 9개를 썼습니다. 이 9라는 숫자가 교향곡에서는 참 벗어나기가 힘든 네, 징크스라고 했잖아요. 10번까지 내가 써봐야지. 정말 베토벤을 능가해봐야지. 브람스를 능가해봐야지. 아무리 그래도 9번까지 쓰니까 이제 10번은 넘어갈 수가 없는. 즉 그 말은 규모가 너무 크고 온 혼신의 힘을 다 쏟은 거죠. 네, 그래서 10번 교향곡은 절대적인 아주 대작이 나오지 않았다 할 정도로 다 모두 9개에서 맞춰지게 되는데 브루크너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9번은 결국 미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 굉장히 캐톨릭 작곡가였고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교향곡의 뒤를 이은 또 이제 더불어 브람스도 마찬가지였고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그의 교향곡 중에 9개의 교향곡 중에 4번이 제일 친숙하게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게 바로 전통적인 교향곡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음향은 낭만적인 음악으로 채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브루크너에 이르기까지 지금 19세기 오케스트라 음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포니죠, 교향곡. 자, 그래서 절대주의 음악을 그들이 했다면 이번에는 프로그램 음악으로서의 오케스트라 주자들은 이제 누가 있었으며 음악은 어땠는가? 이제 19세기 중반 낭만의 그 중반의 혁신적인 작곡가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주창이 되었어요. 표제 음악이지만 제목만 붙여졌다 해서 프로그램 음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멘델스존과 슈만 설명드리면서 그 음악의 내용 자체가 순수한 음악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부과된 것이 바로 프로그램 음악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학이나 음악 외적인 요소에서 그 받은 자극에 기인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음악은 19세기에. 그래서 음악적 아이디어보다 음악 외적인 것에 더 비중을 뒀고 이제 이들은 상당히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수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뭔가 진보의 신음악을 연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 나올 음악이다. 자신들만의 프라이드가 강했죠. 그래서 결국 어떤 단체를 결성하게 돼요. 그게 바로 신독일 악파라는 그 뮤직 스쿨 악파를 결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트와 바그너가 선두를 달리게 된 거죠. 즉 리스트는 상당히 바그너적이에요. 음악적인 생각이. 또 이들은 인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딸 코지마가 바그너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그너가 리스트의 사위가 되는데 이렇게 가족 관계이다 보니 계속 뭐 만나서 음악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음악 철학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이 신독일 악파를 결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를리오즈까지 가세를 하죠. 즉 리스트가 이제 음악 신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 베를리오즈의 이탈리아 헤롤드를 실었어요. 이탈리아 헤롤드는 이제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인데 베를리오즈의 어떤 오케스트라 곡인데 비올라가 첨가된 곡인데 거기서 극찬을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감정 표현에 주력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썼던 거죠. 자, 바그너는 예술가로서의 인간은 그 다양한 예술이 결합돼서 종합예술로 나가야 된다. 앞에도 나왔잖아요. 미래의 나오는 음악들은 기존에 나온 것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 모든 다른 예술적인 것과 포괄적으로 다 융합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음악 극을 말했잖아요. 음악은 극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요소들과 결합이 된 어떤 극을 드라마틱한 이거를 표방해야 된다. 음악 외적인 요소들도 같이 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음악 극도 나오게 되고 이런 그 진보적인 발상으로 이제 교양시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거는 리스트가 또 굉장히 선두를 달렸습니다. 교양시는 말 그대로 음을 표현 재료로 삼은 하나의 시처럼, 그러니까 악장 구분 없이 오케스트라 곡인데 쭉 어떤 시처럼 작품처럼 했는데 굉장히 그 표현 재료로 음을 썼다. 자, 이제 이렇게 리스트와 바그너가 결성이 돼서 신독일 악파를 주창하게 되고 신음악적인 자신들이 진보로 나아가는 이런 성향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반대로 브람스는 비판했죠. 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음악을 망가뜨리느냐? 저렇게 뭔가가 자꾸 첨가되는 거는 순수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신독일 악파를 비판하고 브람스는 보수파의 선봉에 서고 리스트와 바그너는 또 신악파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베를리오즈에 자꾸 계속 나오는데 여러 번 1830년 환상교향곡이 바로 프로그램 교향곡이라는 독창적 장르가 돼버리는 이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돼버려요. 그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이. 그리고 이탈리아 헤롤드도 이제 교향곡인데 비올라 독주로 표현된 프로그램 교향곡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쓰여진 게 로미오와 줄리엣, 합창, 독창, 또 레시타티브, 드라마적인 교향곡 이런 부제가 붙고요. 베를리오즈는 아까 바그너의 뭐가 나왔었어요. 바그너의 그러니까 베를리오즈는 이데픽스고 바그너는 아까 뭐였죠? 계속 회상동기, 그쵸? 나오면서 어떤 대상을 연상시키는 악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다시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출연함으로써 이것이 나올 때마다 음악적 아이디어와 음악 외적인 아이디어를 연관시켜서 결합하게 되는 거죠. 자, 고정상념, 이데 픽스입니다. 그리고 환상교향곡은 바로 이런 베를리오즈의 이데 픽스를 상당히 개발시킨 대표적인 프로그램 음악인데요. 부제가 어느 예술가의 생애에 대한 에피소드, 환상교향곡. 자, 베를리오즈가 첫눈에 반한 그 당시에 그 배우였던 해리어 스미슨. 한번 이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깨지게 되지만. 그래서 부제가 이거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쓰게 되죠. 어느 예술가의 생애에 대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해리어 스미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환상교향곡은. 자, 그래서 환상교향곡은 5악정으로 구상됐는데 이렇게 제목 자체가 얼마나 사형장으로의 행진, 사실주의적인 묘사와 더불어 상당히 음악 외적인 프로그램적인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죠. 이렇게 길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몽상과 정열 뭐 이런 식으로 환상교향곡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리어 스미슨이라는 딱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데 픽스로 계속 곡 전반에 걸쳐서 5악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베를리오즈의 교향곡들은 모두 프로그램 교향곡으로 분류가 돼요. 하나도 그게 아닌 게 없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오케스트라 음악의 주축을 이루게 돼요. 베를리오즈가 프랑스인이니까 독일 낭만 혁신주의자들의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베를리오즈가 사실 의학을 공부하다가 음악가로 바꿨는데 이렇게 대단하게 프로그램 음악의 선봉 주자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향시는 더욱더 발전하게 돼서 이제 예를 들어 스메타나 같은 사람, 뭐 나의 조국은 6개의 교향시가 묶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9세기에 나온 이런 오케스트라 곡을 교향곡을 중심으로 봤고, 이번에는 협주곡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19세기에 이것도 오케스트라 곡이니까 잠깐 보죠. 굉장히 비르투오소적인 협주곡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비르투오소는 상당히 기교 중심의 대가를 뜻해요. 그 단어가 19세기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작곡가 자신이 비르투오소적인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연주가에게 맡겼을 때 연주를 아주 잘하는. 자, 카덴자는 이제 더 이상 고전적인 그렇게 뭐 연주가가 나와서 즉흥이 아니라 작곡가가 자기들이 비르투오소니까 다 기입을 해서 썼어요. 멘데스존은 7개나 되는 협주곡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E 마이너 바이올린 곡이 너무나 모든 사람이 지금도 애용하는 유명한 곡이 됐고, 쇼팽은
오케스트라 곡이 별로 없어요. 네, 교향곡이 없잖아요.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교향곡을 안 썼어요. 그 대신 콘체르토 2개를 썼는데 그게 다 피아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슈만은 다양하게 이렇게 한 개씩 있고, 리스트는 역시 3개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썼고, 찰콥스키, 그리그, 드볼작 다 이렇게 다양하게 협주곡을 남겼고, 리스트는 자신이 뭐 엄청난 피아니스트였잖아요. 비르투오소적인. 그런데 절정기를 맞이해서 막 굉장한 쇼맨십으로 연주 생활을 하다가 그걸 접고 이제 회심을 하게 돼서 그 신부, 그 성직자의 것을 받고 굉장히 진보적인 작곡가로 또 활동을 해요. 신악파를 주창했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음악 장르인 교향시가 바로 리스트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 그걸 창안했다. 그래서 레스 프렐류즈 같은 전주곡은 리스트의 대표적인 교향시입니다. 자, 그래서 단악장 오케스트라 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수반하며 각각 어떤 그 안에서 다른 성격과 빠르기로 구분이 되고요. 그 외에도 리스트는 교향시 말고도 프로그램 교향곡으로서 이렇게 파우스트 교향곡, 단테 교향곡, 즉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어떤 신앙 고백적인, 네,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면을 다루는 이런 교향곡을 썼다. 자, 리스트가 또 주창하게 된 게 Thematic Transformation.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데픽스 나왔던 것처럼 고정 상념과 유사한 개념, 회상 동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Thematic Transformation. 주제가 한번 나왔으면 그것이 계속 곡 전체에 걸쳐서 떠올려지게 되는 거죠. 자, 리스트만의 새로운 작곡 기법. 아예 그것을 생각을 하고 썼어요. Thematic Transformation. 이제 이것이 브람스에 가서는 또 순환적 발전이라고 그래서 변형된 주제가 첫 주제가 뭔지 모를 정도로 자꾸 변형이 되는 건데, 브람스는 진보주의자가 아닌 보수주의자였지만 워낙에 작곡 기법이 굉장히 개발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브람스도 이런 기법을 썼다. 자, 요약을 하면 19세기 오케스트라 음악은 절대 음악과 프로그램 음악으로 나뉘어집니다. 절대 음악은 순수 교향곡, 프로그램 음악은 음악 외적인 요소에 영감을 받았어요. 전통을 고수한 사람들은 슈베르트, 맨델스존, 슈만, 뭐 브람스 이런 사람들이고, 형식은 고전 소나타 형식을 따랐어요. 오케스트라 음악이. 그 다음에 베를리오즈는 음악적 아이디어보다는 문학적, 그리고 그런 줄거리의 전개, 내용 등의 다른 외적인 걸 추가해서 프로그램 음악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양 대립, 이렇게 두 종류의 음악적인 대립은 19세기에 매우 양극화가 되어서 리스트와 바그너는 신독일 악파를 결성하게 되고 신음악을 제시하게 되고 프로그램 음악을 옹호하게 돼요.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이제 바그너 또 굉장히 종합 예술 작품을 구상하면서 시, 음악, 무대 장면 모든 걸 춤 이런 거 다 접합시켰는데, 브람스는 굉장히 보수적 경향을 띠면서 보수파의 선봉을 차지하면서 보수 악파의 키트를 마련하고, 이런 교향곡의 전통이 그대로 또 브루크너와 뒤에 마을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좀 사진을 골라왔는데 슈베르트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바로 슈베르트의 아덴이라고 그 음악 애호가들끼리 모여 사는 살롱 음악의 살롱 그 모임의 대표적인 음악 모임이었죠. 맨델스존의 모습입니다. 자, 맨델스존 여동생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음악 가족이었죠. 자, 슈만과 클라라. 슈만과 그 브람스의 관계처럼 굉장히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슈만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과 굉장히 음악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많이 인생에 있어서 예술적 동지였다. 자, 브람스. 벌써 모습에서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그런 게 좀 색깔이 나죠. 자, 브람스. 클라라 슈만. 가장 유명한 최초의 여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 연주를 할 정도로 클라라 슈만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브람스와 클라라, 네, 이런 모습, 서로 음악적 동지로서 많은 것을 의지하고 서로 그것을 주고받고 했던 다른 사람들이 연인의 관계였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 스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서 정신적인 교감을 이뤘고, 브람스는 끝까지 독신이었어요. 자, 이렇게 영화까지도 나왔어요. 클라라.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슈만과 브람스와
클라라. 자, 리스트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본인이 비르투오소로서 굉장한 연주자였고 그에 더불어 또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것을 많이 발전시킨. 자, 바그너 또 19세기 아주 거물로서 모든 것을 종합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을 지향했고. 자, 그래서 책 제목도요. 이런 책이 있었어요. 바그너는 위험한가? 바그너, 그 삶과 음악.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들이 나올 정도로 바그너가 19세기 낭만의 그 종합 예술을 추진하고 뮤직 드라마를 하고 굉장히 새로운 것을 주창하고 신음악파를 결성해서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네, 바그너의 작품, 오페라, 또 뮤직 드라마, 니벨룽겐의 반지, 그냥 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라인의 황금. 네, 무대 자체가 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그 욕망을 추구하는 라인 골드. 네,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그너의 그 종합 예술적인 걸 볼 수 있고. 그다음 베를리오즈는 프로그램 음악의 아주 선봉자로서 환상교향곡 이것이 바로 나왔고 이제 그가 연모했던 해리엇 스미슨이 거기에 모티브로서 작용을 해서 이데픽스로 네, 고정 상념으로 계속 곡 전체에 나오면서 반복이 되면서 떠올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바그너에서 회상 동기, 라이트 모티브, 네, 계속 똑같은 회상 동기와 같은 선상에서. 자, 브루크너도 보수적인 그 전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브람스의 그 오케스트레이션 그대로 이어받아서 9개의 교향곡을 썼고, 네, 그 유명한 건 4번인데 이렇게 브루크너도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보수주의적 오케스트라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19세기 오케스트라 음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죠.